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15번째 시간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 수업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수업 내용이 매우 색다르고 재미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여러분 대다수는 유치원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역사 시간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배우지요. 그리고 국어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도 배울 겁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때도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물론 좀 더 깊이 있게. 거의 비슷한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수업이 어렵다면 상식의 깊이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의욕, 학습에 대한 의욕 이런 것들이 스스로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학습을 하려면 뭔가 좀 바탕이 되는 지식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알아서 먹여주세요 라는 소극적, 피동적 자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학원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돈 낭비이며 시간 낭비입니다. 이 교계사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를 배우더라도 좀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배우자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깊이 있게 배울 때만이 배우는 기쁨, 즉 깨달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깊이 있는 학습이란 뭐냐? 여기 이 사진을 봐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책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책? 이것은 무엇입니까? 색연필? 이것은 의자? 그러면 이것이 책상이고 이것이 책이고 이것이 의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죠? 눈으로 보고 알았죠. 눈으로 보고, 즉 보다라는 건 한자로 시죠. 그래서 시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귀로 듣고, 들을 청자죠. 청각. 혀로 맛보고, 맛 밑자를 써서 미각이라고 하죠. 코로 냄새를 맡고, 냄새 후자입니다. 후각. 그리고 만져서 촉각이라고 하죠.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이것을 오감이라고 하죠.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 오감, 그것을 감각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 촉각이라는 건 피부로 문질러서 만져서 느껴지는 감각이 촉각인데 여기 촉각에 이 각자는 감각이 아니라 뿔각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촉각이라고 쓰면 이건 더듬이입니다. 곤충의 더듬이.
그래서 촉각을 곤두세우다. 곤충들 보면 이상한 상황이 되면 더듬이를 곤두세우고 사방을 탐색하죠. 그래서 이것은 뿔각자이기 때문에 더듬이입니다. 한국어에는 불행히도 이렇게 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듭 강조하지만 쓸 줄 알아야 된다? No, 아닙니다. 그냥 좀 느낌이 다르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오감이라고 했는데 그 오감을 느끼는 걸 뭐라고 하느냐?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감은 오감입니다. 근데 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각입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부터는 영어 듣기 시험을 하죠. 듣기 시험에서 듣기를 hear라고 해야 됩니까? listen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hear라고 하는 것, 감은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청력 검사를 하죠. 청력. 이것이 감입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의미를 판단해서 보기에서 고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판단하는 부분이 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쇳덩어리를 갑자기 댔을 때 뜨거. 사실은 겨울에 차가운 쇳덩어리인데도 이 감, 뜨거 하는 것이 감입니다. 그러면 그 감은 옳은 겁니까? 차가운 쇳덩어리죠. 순간적으로 이 감이 오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을 느끼고 각을 하는데 이것이 늘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한국어에서는 비슷한 뜻을 지닌 두 낱말을 합해서 이음절 이상의 단어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과 각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듣기 평가는 히어링 테스트가 아니라 리스닝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감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물이라고 합니다. 물. 그럼 그 물이 어떤 성질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 형태를 갖추었을 때는 체라고 합니다. 체, 신체, 체구,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건이라는 건 건수 잡았다라고 할 때 하나, 둘 이렇게 세는 단위입니다. 이것들은 다 물질, 물체, 물건은 다 오감으로 인식되어지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럼 물은 크게 나누면 뭐가 있느냐? 움직이는 것, 동물, 살아있기는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것, 식물, 그리고 생명이 없는 무생물, 광석이죠. 금속, 광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물을 다 통틀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물, 모든 물질, 모든 물체, 모든 물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오감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만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성.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그래요. 감성이 영어로는 sense죠. 그래서 남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느낄 수 있는 것 뭐라고 그래요? sensitive하다고 하죠. sensitive. 그런데 오감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우정 이런 것들은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잡고 있는 걸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것이 사랑인 거죠. 사랑, 평화, 우정은 감각으로 인식되어지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존재하느냐?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관념이라고 합니다. 관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중학생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 관념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10살 때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책상, 의자, 밥 이렇게 물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다가 10살이 되면 사랑, 우정, 평화 이런 관념에 해당되는 낱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중학교부터는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개념이라는 것도 관념이죠. 점이라는 게 뭐냐? 선이라는 게 뭐냐? 담채화라는 게 뭐냐? 이거 관념입니다. 중학교부터는 관념으로서 관념적인 낱말을 이해하는, 관념으로 다른 어려운 복잡한 관념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학교부터의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못하면 다른 과목을 다 못해요. 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을 다 잘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국어를 못하면 다른 과목도 못합니다. 왜?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관념을 얼마나 빨리 정확히 구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다 여러분들 10살 넘었으니까 교계사를 따라오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통틀어 얘기할 때 만물이라고 하는데 1만 만자죠. 만 개나 되는 물건, 즉 모든 것이란 뜻이죠. 그러면 사를 통틀어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만사, 만물과 만사, 모든 물건을 다 파는 곳이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만물상이라고 하죠. 상인, 상점.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뭐죠? 쉽고 편한 길이죠. 있다면 개념을 빨리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 공부는, 무조건 외우는 공부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 그런 공부는 벗어날 길 없는 미로를 계속 헤맬 뿐이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우침을 계속 지연시킬 뿐입니다. 깊이 있는 공부, 깨달음이 있는 공부, 그래서 기쁨이 되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관심이 없더라도 여학생은 중2, 남학생은 중3이 되면 다시 이 교계사를 갖고 다시 공부를 시도해 볼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왜 중2, 중3이냐? 이때는 여학생은, 남학생은 각각 주체로서 자기 중심을 갖기 시작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볼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오늘은 기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운 기자인데 매우 중요한 한자입니다. 이것은 왼쪽에 먹을 식이 들어갔죠? 그래서 굶다, 줄이다, 보통 우리가 굶주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줄일 기자입니다. 이것은 도모할 기자입니다. 어떤 일을 꾀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기자 밑에 흑토가 들어가서 이것은 터 기자가 됩니다. 자, 그 기자 오른쪽에 달월이 들어가면 이것은 시간대와 관련 있죠. 그래서 이건 때 기자. 이것은 위에 대나무 축이 들어갔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키, 곡식 까부르는 거 있죠. 옛날에 오줌 싸면 키를 씌워서 소금을 얻어오도록 했습니다. 키 기자입니다. 이것은 왼쪽이 나무목이죠. 그래서 나무로 만든
장기입니다. 이것은 밑에 돌석이 들어갔죠? 그래서 돌로 만든 바둑돌입니다. 이것은 창이고 이것은 창에 꽂은 깃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깃발 기자입니다. 이것은 숨을 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숨을 쉬고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사기라고 할 때, 기만하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기린 기자입니다. 자, 기운 기자인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우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극이 중심이 되는 깃발이기 때문에 태극기이죠. 태극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태국기가 아닙니다. 태극기예요. 그러면 최초의 우주, 빅뱅 이후의 최초의 우주는 완전히 먼지로 가득 찬 세상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볍고 밝은 것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어두운 것은 땅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땅이 되었다. 그래서 천이 되고 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로 올라간 것을 양이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간 것을 음이라고 합니다. 이 태극에서는 검은색이 음이고 하얀색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도 음이 포함되어 있고 소음이라고 하죠. 이 음에도 소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질을 태양, 소음, 소양, 태음 이렇게 네 가지 체질로 나누는 것이 바로 사상의학입니다. 자, 이것이 태극인데 그럼 기운이라는 건 뭐냐? 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최초의 글자예요. 그럼 이건 무슨 모양인데?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 가운데고 따뜻한 것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차가운 것은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대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운자는 돌다란 뜻이에요. 돌다, 돌아다니다. 그리고 움직이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할 때도 이 한자 쓰고 운동. 그 다음에 버스 운행, 천체가 운행된다. 천체라는 건 하늘의 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돌아가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운행이라고 해요. 운행, 움직인다. 그 다음에 가게를 운영한다라고 할 때도 쓰고 오늘의 운수는 자 운수, 운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건데 숫자입니다. 산수라고 할 때 쓰는 글자죠. 수학, 산수. 그럼 뭐냐? 왜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느냐? 점을 칠 때 이 주사위 두 개를 이용합니다.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가 있죠. 이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로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에 적혀 있는 숫자, 이것이 운수입니다. 그럼 던질 때마다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의 운수, 내일 또 던져보면 또 내일의 운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숫자가 아주 다행스러운 행복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런 것을 행운이라고 하죠. 행운. 운이 맞아떨어져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운 기자가 나중에는 삼수변이 들어가면 이것은 불을 떼면 물을 수증기로 만듭니다. 그때 쓰는 김이란 뜻입니다. 김이 서렸다. 안경에 김이 서렸다라고 할 때 그 김은 먹는 김이 아니라 수증기를 얘기하는 거죠. 김은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기자예요.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건 뭐냐? 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에 흐르는 기운을 기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공중에는 기가 없다, 비어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기라고 하는 겁니다. 에어, 공기. 자, 여러분들 노래방 자주 가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노래방을 옛날에는 가라오케라고 했습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것은 빌공짜인데 비어있다. 기가 비어있다는 거죠. 공기인데 이 공의 일본 발음이 가라입니다. 그럼 오케는 뭐냐? 오케스트라를 줄임말이에요. 일본어에서는 줄임말을 매우 많이 씁니다. 리모트 컨트롤, 줄여서 리모컨, 에어 컨디셔너, 에어컨, 매우 줄여서 써요. 자, 그 다음 어차피 가라라는 말을 일상생활에 쓰니까 가라 영수증 이런 말 씁니다. 가짜 영수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어있다라든가 또는 가짜라든가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공수도라고 알아요? 가라대. 가라 비어있는 거죠. 대. 우리나라의 손수자에 해당되는 이 한자의 일본 발음이 대입니다. 그래서 가라대인데 왜 손이 비어있다고 얘기하느냐? 무기가 없이 맨손으로. 그래서 공수도입니다. 이것을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당수라고 했어요. 옛날에 60년대 당수로 유명한 청기덕이라는 레슬러가 있었습니다. 공수를 당수라고도 했어요. 그 다음 땅에도 기맥이 흐릅니다. 땅에 흐르는 기, 그것을 지맥이라고 합니다. 지는 갈래란 뜻인데, 자, 그러면 한반도의 지기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백두산에서 지기가 시작돼서 쭉 내려와 가지고 한반도의 척추, 태백산맥이죠. 이것이 이렇게 꺾어져 들어와서 이것이 지리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제주도 한라산으로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속에도 기가 흐르는데 이것이 지기입니다. 이 지기를 지맥이라고도 해요. 그럼 맥이라는 건 뭐냐? 혈맥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동맥이 흐르는 심장에서부터 피가 나와갖고 흐르죠.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피가 처음에 나오는 쪽은 동맥, 걷어서 심장으로 가져가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정맥이죠. 이것이 뭡니까? 혈맥이에요. 피가 흐르는 맥. 그래서 여기다 손을 대보면 눌러보면 맥박이 뛰죠. 박은 두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악 시간에 박자가 있죠. 4분의 2 박자. 박수를 치다,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맥이 두드리는 것이 맥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혈맥이 있죠. 혈맥. 그런데 혈맥이 있고 경락이 있습니다. 결국 맥이라는 것은 피가 흘러가는 길이 맥입니다. 그런데 경락은 뭐냐? 사람 몸에도 기가 흘러요. 이 눈썹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경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옆에를 지나서 귀 뒤로 해서 목으로 해서 양쪽 젖꼭지를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릎을 지나서 무릎 약간 바깥쪽으로 흘러서 두째 발가락 사이로 들어가요. 이것이 경락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혈맥만을 보지만 동양에서는 경락도 봤어요. 경락. 그런데 이제 이 맥과 락을 합해서 맥락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맥락을 봐야 된다. 또는 사건의 맥락을 봐야 된다. 이 흐름, 흘러가는 길, 이것이 바로 맥락입니다. 그래서 기가 다할 진짜죠. 기가 다하고 맥이 다하는 것. 이것이 기진맥진이에요. 힘이 다 빠진 상태죠. 이 지기에는 지기가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기가 왕성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을 중시했습니다. 기가 이렇게 솟구쳐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이 기가 모이는 자리, 그것은 뭐라고 하느냐? 명당이라고 합니다. 당은 집당자예요.
왜? 무덤은 죽은 자의 집이니까. 그래서 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 무덤을 쓰면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묘자리를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장사하기에도 아주 좋은 자리를 명당이라고 하죠. 즉 명당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작년에 영화 파묘가 있었죠. 파는 왼쪽에 돌석이고 오른쪽에 가죽혁입니다. 옛날에는 돌칼로 가죽을 벗겼죠. 그래서 이것은 깨트릴 파자예요. 찢을 파자입니다. 묘를 깨트리는 거죠. 자, 지금 이 파묘의 포스터인데 이것은 이 밑에 관의 위치에서 하늘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즉 이 자체가 관이에요. 그럼 파묘라는 건 관을 깨트리는 건데 왜 그러냐? 이 영화를 보면 이 파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제시대 때 친일파, 아마도 이완용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데 친일파의 악행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소위 좋다라고 하는 무덤을 썼는데 명당 자리를 썼는데 일본 세력이 일본 귀신들이 이 이완용의 묘를 장악한 겁니다. 그래갖고 자기들의 한반도를 영원히 지배하려고 하는 일본 귀신들이 이 무덤으로 몰려들어요. 그래갖고 이 무덤을 장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당이 아니라 귀신들의 소굴터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친일파의 후손이 대대로 뭔가 이상한 일찍 죽고 병이 들고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명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덤 자리를 옮기려고 해요. 이 묻을 장자죠. 송장, 매장. 근데 이 무덤을 옮길 이자예요. 이사, 이전, 옮기는 걸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옮기려면 일단 무덤을 파야 되죠. 그래서 이 제목이 파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풍수사죠.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 이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관이라고 하는데, 땅지자 써요. 지관이라고 하는데, 이 딱 파보니까, 아이고, 이런 험한 것이 나왔네? 이런 말 썼습니다. 험한 것은 바로 일본 귀신들의 소굴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한여름밤의 열기, 뜨거운 기운이죠. 기는 이렇게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열기를 식히다, 더울 때. 그 다음에 열기구라고 있죠. 이런 거 타보셨나요? 저는 터키에 카파도키아에서 타봤는데 바구니에는 28명에서 큰 거는 40명까지 타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냐면 이게 가스버너거든요. 가스버너로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데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팽창하면서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래갖고 방향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열기구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자긍심이, 자존감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타고 나면 이 열기구를 탔다, 파일럿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도 줍니다. 이런 것이 열기구다. 열을 이용한 기구죠. 구는 공구자입니다. 동그랗죠? 그래서 기구란 말을 써요. 그 다음 천문기상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오른쪽에 뭐냐면 소백산 천문대예요. 사실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것이 천문입니다. 별자리.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하늘에 관한 것이 천문이고 땅에 관한 것이 지문인데 이것을 땅의 이치라고 해서 지리라고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 천문을 보는 곳과 기상을 보는 곳은 보통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천문기상대가 한 곳에 있었는데 요즘은 천문대는 산 높은 곳에 별을 잘 관측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천문대고, 기상대는 온도, 습도 계량을 놓고서 측정하는 것이 기상대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상대에서는 그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온도, 습도 이런 걸 가지고 일기를 예보하죠. 하루하루의 기후를 예보, 미리 보도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떨 것입니다. 이게 예보죠. 그래서 기상대에서는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 다음 기후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초등학교에는 고산기후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높은 산의 기후. 자, 기온은 100도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떨어지죠. 그러면 3000m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평지보다 15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산기후는 어디에서 쓰이는 거냐? 더운 지방에서, 더위를 피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산기후라고 하는 것은 열대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 기후를 보시면 크게, 자, 지금 적도죠. 햇빛이 거의 수직으로 내려쬐기 때문에 받는 태양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뜨겁죠. 여기가 열대입니다. 그런데 아열대는 말을 써요. 아는 버금이란 뜻입니다. 버금이 뭐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으뜸 화음, 버금 화음, 버금 딸림 화음 이게 있죠? 버금은 둘째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열대란 뭐냐? 열대만큼 덥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이런 데가 아열대 지방이에요. 이런 데가 아열대입니다. 어쨌든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열대 지방은 가장 추운 달이 18도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열대 지방들은 다 가장 추운 달이 18도를 넘죠. 다 열대 지방입니다. 그럼 온대는 가장 추운 달이 아무리 추워도 영하 3도보다 높아야 됩니다. 즉 얼음이 별로 얼지 않아야 돼요. 어느 지역이냐? 이 지역이 바로 아열대 지역입니다. 온대 지역입니다. 온대. 그리고 그 위가 냉대입니다. 이게 냉대예요.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를 넘어야 됩니다. 가장 추운 달은 관계없어요. 가장 따뜻한 달이 10도만 넘으면 돼요. 자, 우리나라 남해안은 가장 추운 달 영하 3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남해안은 온대지방이지만 그 위는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지는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 이런 지역은 다 냉대 지역입니다. 냉대입니다. 그리고 한대, 한은 춥다는 뜻이죠. 요건 서늘하다는 뜻이고 요건 춥다. 이것은 가장 따뜻한 달도 10도보다 아래예요. 이곳이 바로 한대지방입니다. 한대지방. 이 위에 나무가 도저히 자랄 수 없어. 그런 것을 툰투라 지방이라고 하죠. 툰투라. 이곳이 툰투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후와 관련해서는 요 18도 이상이냐, 영하 3도 이상이냐, 10도 아래냐, 10도 위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18도, 영하 3도, 10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이것은 무당이 구슬하는 모양인데, 자, 감기라는 게 뭐냐? 감기라는 건 사악한 기운에 감염되는 것. 사기. 남을 속이는 거 말고 사악한 기운입니다. 감염되는 것이 감기예요. 그래서 감염되다란 뜻이에요. 느낄 감자죠. 그래서 감기 몸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살은 어원이 분명하지 않는데 저는 이 한자라고 봐요. 이 살이라는 건 뭐냐? 공기 중에 떠도는 나쁜 기운을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마살, 역마는 어때요? 여기에서 관리가 도착하면 계속 가야 되니까 말을 갈아타고 다시 또 가죠. 그리고 다시 여기 도착하면 또 말을 갈아타고 또 가요.
하루에 보통 30km 가는데, 그러면 이 말들은 여기다 저기다 계속 떠돌죠. 그것이 역마입니다. 그러한 기운을 맞으면 그것이 역마살이에요. 그 다음 도화살이라는 게 있는데, 도화는 복숭아꽃입니다. 복숭아꽃은 분홍빛부터 빨간빛까지 있죠. 그래서 섹시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도화살이라는 건 뭐냐, 그 끊임없이 여자가 끊임없이 찾아드는 것이 도화살이고, 도화살이 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갑자기 죽는 걸 뭐라 그래요? 급살 맞는다라고 합니다. 급살. 갑자기란 뜻이죠. 급하게. 급살이 끼었다. 근데 이제 살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점을 쳐서 살이 끼면 굿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굿. 여전히 기입니다. 기. 자,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럼 기가 끊어지는 건 뭐죠? 기절이죠. 정신을 잃고. 기분이 나쁘다. 이건 분위기란 뜻이죠. 기로 느껴지는 분위기. 기분 나빠. 그 다음에 기색을 살피다. 기가 겉으로 색깔로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화가 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빨개지죠. 체하면 노래지죠. 그것이 바로 기색입니다. 그런데 이 기색과 관련된 것이 스촨, 사천지방의 변검이에요. 우리는 한자를 이렇게 쓰지만 중국에서는 간자체를 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요 검자는 뺨이란 뜻이지만 그냥 얼굴이란 뜻으로 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얼굴이 가면이 바뀌잖아요? 이게 원래 모습이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면을 휙휙 바꿔요. 이런 가면술이 바로 변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가면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이 변검에서는 미리 약속해 놓은 색깔이 있어요. 검은색은 강직하고 용맹합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 보면 장비의 얼굴이 검은색이죠. 노란색은 흉악한 것이고, 흰색은 간사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간사스러운 영웅, 줄여서 간웅이라고 하죠. 조조는 흰색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붉은색은 충성과 용기를 의미해요. 붉은색. 관우의 얼굴색은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금색이나 은색은 귀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기가 얼굴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품이 있는, 품이라고 하는 것은 품격입니다. 품격. 그 다음에 기백이 나타난다. 백은 혼입니다. 혼. 영혼이라고 하죠. 혼. 그래서 그 정신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기백입니다. 그 다음 기골이 장대하다. 기와 골, 뼈죠. 그러니까 장수처럼 뼈가 굵고 커요.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다. 큰 책으로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용기가 있다. 용맹스럽다는 뜻이죠. 객기를 부리다. 객은 손님 객자예요. 자기 게 아니라 밖에서 갖고 왔다는 거죠. 즉 자기 게 아닌데도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객기입니다. 객기를 부리다가 망신당하죠.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른다고 할 때 이것을 쓰는데 3분의 2, 4분의 1 이것도 역시 분수라고 하고 같은 한자 씁니다. 한자가 같더라도 뜻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어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그 사람 참 인기가 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그 다음 기도가 있고 식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 이렇게 넘어가서 요게 후두거든요. 요게 후두. 이 후두 덮개가 이렇게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공기구멍이에요. 그리고 이 뒤가 식도입니다. 식도.
아직도. 그러면 숨을 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후두 덮개가 이렇게 열려 위로 올라가 있어요. 밥을 먹으면 일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음식물이 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레가 들려요. 캑캑거리죠. 왜 캑캑거려요? 음식물을 다시 뱉어내야 되니까. 폐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폐로 들어가면 썩어요. 그래서 이 후두 덮개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숨을 쉴 때는 이걸 이렇게 엽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면 이 순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들면 자주 사례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천천히 음식을 드셔야지 물이나 음식을 먹다가 잘못하면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물을 끓여서 만든 것, 이게 끓일 증자예요. 끓일 증. 그래서 나온 그것을 수증기라고 하죠.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증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열차 박물관 비슷한 곳이에요. 이것들은 다 뭡니까? 증기기관차죠. 증기기관차. 그래갖고 요 앞에 이렇게 회전 레일이 돼 있어가지고 기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밑에 판을 돌려가지고 기차가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삼수면이 들어가면 이건 물을 끓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자입니다.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기차들은 석탄을 떼가지고 나무나 석탄을 떼가지고 그 통 안에 있는 그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가 이 바퀴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것들이 기차이고 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데 이 적은 피리적자예요. 보통 배에서 배가 떠날 때 이제 떠나기 전에 알리는 소리를 내죠. 출발합니다라고 알리는 소리를 미리 내요. 이것이 기적 소리입니다. 이 기적이 바로 백고동 소리인데 고동이라는 게 뭐냐? 이게 고동입니다. 옛날에 이걸 풀어갖고 군대를 움직였죠. 이것이 고동입니다. 고동이 엄청 크죠. 배에서 사용하는 고동, 즉 필이기 때문에 기적 소리이기 때문에 백고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굶주릴 기자입니다. 이것도 나 아자인데 왼쪽에 먹을 식이 들어가서 이것도 굶주릴 아자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것을 아사라고 얘기하죠. 아사. 이 기자가 들어가는 낱말은 기근을 겪다. 그 다음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지에서 쫓겨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민이라고 합니다. 굶주린 백성들. 이들은 유랑걸식을 하죠. 유랑이라는 것은 이곳저곳을 떠도는, 유랑악단, 이곳저곳을 떠돈다는 뜻이죠. 걸은 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린이라고 하죠. 거렁뱅이, 거린. 음식을 구걸해서 먹는 것이 걸식입니다. 그 다음 기갈이 들었다라고 하면 굶주리고 갈은 왼쪽에 삼수면에 들어가서 이것은 목마를 갈자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기갈이에요. 그 다음 아귀처럼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굶어 죽은 귀신입니다. 그것을 아귀라고 하는데 이 생선 이름이 누구는 아귀라고 부르고 누구는 아구라고 부르는데, 왜냐? 이 생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입이에요. 몸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귀처럼 생겨서 입만 크죠? 입만. 그래서 아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닌가. 부르기 편하게 이 귀가 아구가 된 것이겠죠. 보통은 아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구찜이 유명하죠. 그 다음 기업에서 이 기자는 도모한다. 어떤 일을 꾀한다는 겁니다. 도모할 기자예요.
그 다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직업이라고 하지만 직과 업은 달라요. 직은 하늘이 내린, 그래서 하늘이 내린 직업 천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업이 들어가면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 생계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잇는 것이 농업이고 물고기를 잡아서 어업입니다. 수산업, 임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업이라고 할 때 이 오른쪽 말씀이 이것은 물고기 어자인데 물고기를 잡다라고 하면 삼수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오른쪽은 명사이지만 동사가 되려면 왼쪽에 뭔가 더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고기 잡을 어자입니다. 어업이라고 할 때 이걸 써야지 물고기 어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물고기의 종류라고 할 때는 어종이라고 할 때는 요 오른쪽만 쓰죠. 물고기의 종류, 어종. 하지만 물고기를 잡다라고 할 때는 삼수변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꾀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행사를 기획한다. 획은 자를 획자예요. 이때까지는 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하고 전시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획입니다. 기획. 그 다음 탈출을 기도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탈출하려면 뭔가 처음엔 무엇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단계를 나누는 것. 그래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하다. 한국어는 한글은 같지만 한자가 다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이때 이것은 빌다란 뜻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신을 의미해요. 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보일 시자, 이것이 원래는 제단 위에서 동물을 놓고 칼을 찔러서 피가 흐르는 방향을 보고서 신의 뜻을 짐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기도는 신에게 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기업끼리 서로 연합해요. 그래갖고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 것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 원래 카르텔은 독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카르텔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하여간 연합되는 것을 연합을 카르텔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터기자죠. 그래서 터가 되고 근본이 되는 권리. 이것이 이제 천부인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천부인권은 뭐냐? 하늘이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누릴 수 있는 권리, 누려야 할 권리, 이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천부인권, 생명권, 재산권 이런 것들이 다 기본권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성별, 나이, 종교, 인종과 무관하게 누리는 권리인데 이러한 수준의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화국. 그 다음 기준인데 이 주는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죠. 이것은 원래 물의 높이를 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기준. 어떤 그 물 요 높이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의 수준을 보면 수준은 물의 높이죠. 원래 물의 높이였지만 수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의 단계,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수준. 그 다음에 표준. 자, 이거에 맞추세요. 이게 표준입니다. 표도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추세요. 이게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 그래서 무엇을 어떤 걸 재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준비입니다. 그 다음 기초인데 이 초는 초나라 초자 왼쪽에 돌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추는 주춧돌이에요. 자, 여기 지금 기둥이 있죠.
기둥이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커다란 돌을 깔고 그 고기를 파서 이 기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기둥을 세웁니다. 이런 돌을 주춧돌이라고 해요. 이런 돌이 주춧돌입니다. 근데 주춧돌을 또 뭐라고 하느냐? 초석이라고 합니다. 초석, 돌석자죠. 주추, 돌석, 석, 초석. 그래서 초석을 놓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잘 해야 건물이 오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를 다지다. 자, 돌을 놓기 전에 먼저 땅을 다져야 되죠. 단단하게. 그 위에 돌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땅이 다져지지 않은데 돌을 놓으면 그냥 돌이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에 육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형성이라고 그랬죠. 한쪽은 한쪽은 뜻. 자, 그럼 각각이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준비됐죠? 네,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달월이 들어갔으니까 시간입니다. 따라서 때 기자예요. 기약 없는. 그러니까 때를 약속하는 게 기약이죠. 시기, 시와 때, 시기. 이것은 대나무 죽이 들어가서 대나무로 만든 키입니다. 키가 뭐죠? 곡식 까부를 때 쓰는 거죠. 옛날에는 오줌 싸면 키를 씌워가지고 소금을 얻어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목.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장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키지만 이것은 돌석이 들어갔어요. 이건 바둑돌이죠. 그래서 장기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고 바둑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 두 개를 그냥 섞어 씁니다. 어쨌든 그 바둑을 두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기원이라고 얘기하죠. 기원. 그 다음 이것은 창입니다. 창의 모습이고 이것은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깃발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흡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속이려면 우선 심호흡을 해줘. 심호흡을 한 다음에 청산유수로 말을 풀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속일 기자입니다. 기만하다 또는 사기치다라고 해야 돼요. 기자입니다. 그 다음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이것은 손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이 기는 제주기자예요. 그럼 기법이라는 건 뭐냐? 자, 담체라는 게 있습니다. 담은 옅을 담자예요. 그래서 그 금속 이런 것들이 무기질이 별로 녹아있지 않은 물을 담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민물이라고 얘기하는 거. 민물. 그런데 이제 바닷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그런 것을 소금 염자를 써서 염수라고 합니다. 민물, 마실 수 있는 물을 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수호가 있어요. 담수호. 소양강물, 한강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제하면 먹을 수 있는 물이죠. 그런 물이 담수입니다. 채는 색채죠. 화는 그림 화자입니다. 김남현 씨 작품인데, 자,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느냐. 우선 붓으로 먹을 찍어갖고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옅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 먹을 찍은 붓을 다시 물에다 약간 담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옅은 색깔을 냅니다. 먹으로 색깔의 차이를 내는 거죠. 이런 것을 담체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술, 방법이에요. 방법. 그런 것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자동 세정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능은 능력입니다.
능력, 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기능공이 있어요. 자, 기능공 중에 최고의 단계가 누구냐? 기능장입니다. 그 밑에가 기능사, 그 밑에가 기능사 보, 보는 보조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그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기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죠. 기사. 그래서 운전기사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몸기자인데 왼쪽에 말서머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호는 부호입니다. 예를 들면 절 표시 이렇게 표시하죠. 그 다음 목욕탕 이렇게 표시하죠. 이런 게 다 기호죠. 기호, 부호라는 건 뭐냐? 그 자체로 이것은 만자인데 이 글자 자체가 절이 아닌데도 이 절로서 절을 대신 나타내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기호입니다. 그럼 결국 언어라는 것도 뭐냐? 퀴즈. 이 퀴즈 자체가 물음이 아니잖아요. 퀴즈의 뜻은 이런 거지만. 그러면 퀴즈라고 하는 글자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건 기호입니다. 언어도 기호예요. 우리가 만일 이것을 곰이라고 붙였다면 우리는 지금 이것을 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비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나비라고 하죠. 그럼 이것이 꼭 나비가 돼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아니에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연결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비라고 하는 글자는 이것을 대신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기자 아시죠? 기록하는 사람, 리포터, 그리고 신문기사. 자, 이 사자는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취재해서 쓰는 것이 기사예요. 기재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표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는 것, 이것이 기재하는 거죠. 그 다음 기표하다. 표를 투표, 표시하는 거죠. 이게 기표도장이지 않습니까? 기표도장. 표를 투표를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념관.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뜻깊은 일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은 식사가 가능한 큰 건물이 관입니다. 그래서 큰 중국집을 무슨 관 이렇게 얘기하죠. 명월관. 물론 이제 그쪽 중국 쪽은 루자를 많이 씁니다. 누각, 중화루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념식을 하고 그 앞에 세우는 비석 이것을 기념비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사진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사진입니다. 오늘 했던 한자 중에 기자가 제일 중요하죠. 태극, 그리고 이 기가 지기가 있고 기운, 기색, 그리고 이 기가 맥락이 있다 그랬어요. 혈맥과 경락. 그 다음 굶주릴 기자, 기근, 기야, 기민, 도모할 기, 기업, 기획, 터기, 기초라고 할 때, 그리고 형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자와 낙자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